안녕하세요, 관객 여러분.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 진행을 맡은 배우 김실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제59회 백상예술대상 구찌 임팩트 어워드 게스트 비지트에 와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이쪽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소희 감독을 맡아주신 정주리 감독님. 안녕하세요. 정주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시훈 배우님. 안녕하세요. 다음 소희에서 소희 역할을 맡은 김시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영화 성병등센터 든든의 대표이시자 명필름 대표이신 심재명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심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박상영 작가님 책 읽어보신 분 있으시죠? 국내외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요. 박상영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박상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긴장되네요. 오늘 자리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상예술대상에 새롭게 신설된 백상예술대상 구찌 임팩트 어워드 신설을 한번 환기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 상의 취지가 뭔지 먼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는데요. 신설된 상인 만큼 그 취지를 제가 한번 쫙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백상예술대상 구찌 임팩트 어워드는 지역사회의 불균형 해소와 공정성 실현에 대한 목소리를 밀도 있게 담아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데 기여한 작품에 주는 상입니다. 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지역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공정성 실현을 위해 밀도 있는 작품을 만든 작품 혹은 그 창작자들에게 주는 상인 것 같아요. 저도 컨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특별상이 제정됐다고 해서 취지가 좋은 자리다. 뭐 한번 가서 이야기 나눠보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모더레이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고요. 아무래도 저보다는 한국 영화계에서 아주 오랫동안 중요한 작품들을 많이 제작해 오신 심재명 대표님께서 이 상의 제작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번 그 구찌라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죠.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의 영화제에 이렇게 협업으로 특정 영화가 어떤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이런 영화를 기리고 그리고 상을 주시고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것이 관객들한테 이런 다음 소희 같은 영화를 통해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환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찌라는 브랜드 그리고 백상예술대상의 협업이 영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저도 사실 구찌 임팩트 어워드라는 이 네임에서 구찌가 이런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한다는 게 좀 의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구찌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화예술을 이렇게 후원하는 활동들을 좀 해왔다고 해요. 박상현 작가님께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네. 저도 사실은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해외에서는 이제 구찌가 어떤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공헌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해요. 구찌 임직원들이 국제 뭐 NGO 단체에서 봉사 활동을 한다는 등의 실질적인 어떤 그런 봉사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뭐 트라이베카 영화제를 비롯해서 많은 국제 영화제에서 실제로 뭐 스폰서십 등의 어떤 그런 참여를 통해서 구찌가 직접적으로 문화예술계 글로벌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구찌 임팩트상을 제정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영향력을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문화예술계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오늘 이 발언으로 인해서 오늘 저에게도 뭔가 떨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네. 네. 지금은 네 아무것도 받지 않았거든요. 예, 다 저의 소원아 이루어져라. 예, 이루어져라. 네, 오늘 백상예술대상 구찌 임팩트 어워드 올해가 첫 해인데요. 그 첫 번째 수상작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음 소희가 선정되었습니다. 저도 그 선정 소식을 듣고 다음 소희 감독님과 배우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여기 오늘 참석했는데요. 영화 너무 재밌게 감동적으로
보셨으니까 아마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먼저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두 분께 물론 너무 많은 GV 자리나 뭐 또 홍보 자리가 있었겠지만 오늘 또 여기 처음 뵙는 이 관객분들에게 백상예술대상 구찌 임팩트 어워드의 첫 해에 선정되신 소감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얼떨떨했어요. 구찌? 임팩트? 예. 그런데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렇게 저는 굉장히 작은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알아봐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자신도 사실은 잘 알지 못했던 이야기였고 거기서부터 출발한 영화니까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널리 알려지진 않은 그런 얘기를 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의미를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구찌 임팩트 어워드에 이제 선정이 됐다고 했을 때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정말 세계적인 브랜드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구찌 임팩트 어워드 덕분에 저희 다음 소희가 닿은 분들에게도 아니면 아직 닿지 못한 분들에게도 닿을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앞으로도 저희 다음 소희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 소희 작품 보면서 그렇지. 주변에 현장 실습생이라는 말도 들어봤고 사실은 제 조카도 특성화고를 나와서 현장 실습을 나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이렇게 들여다본 적이 없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약간 이런 게 그렇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몰랐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놀라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런 화끈거리는 이렇게 경험을 좀 했는데요. 여러분 아마 마음속에 그래 올해 왜 다음 소희가 백상예술대상 구찌 임팩트 어워드에 선정됐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신정현 대표님께서는 이 작품이 왜 이번 작품 이 상에 선정됐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 영화는 이제 특성화고의 소희라는 여학생이 현장 실습을 나가서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우리 사회가 취약계층의 청년층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리고 이것이 한 소희라는 인물의 그 비극적인 죽음을 다루는 그것을 굉장히 리얼하게 현실적으로 그리는 점에서 이 영화의 주제 의식을 특히 많은 분들이 주목해 주셨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당연하게도 영화적 완성도도 굉장히 빼어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한국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런 이야기 많이 다루지 않았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계속되었던 예를 들면 뭐 구의역의 그 스크린도어 사건, 김구은 사건이라던가 또 여수 앞바다에서 잠수사 자격증도 없는데 그 물속에 들어가서 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홍정훈 군의 이야기라던가 모든 그런 어떤 특성하고 현장 실습생 이런 이제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몰랐던 이런 얘기를 한꺼번에 이 영화를 통해서 한꺼번에 사회적 환기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굉장히 대단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상을 주시지 않았나 주목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한꺼번에 확 환기된 어떤 그런 감각이 좀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N차 관람하시고 뭐 단체 관람도 하시면서 한 10만 명이 넘는 관객이 지금 극장에 들었다고 하거든요. 박상현 작가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역시도 어떤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변을 어떤 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접해왔지만 실질적으로 그 삶의 면면을 깊이 들여다 보려고 하지 않았던 어떤 부분들 소수자나 마이너리티의 삶에 대해서 매우 세밀한 어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어떤 그게 정주리 감독님의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 역시도 이런 좋은 작품이 구찌 임팩트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또 배우님께서 너무 임팩트 있게 오늘 구찌를 소화해 주셨어요. 예, 지금 구찌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찌시거든요. 예, 예, 저는 비록 한 푼의 뽀찌도 얻지 못했지만 예, 이렇게 빛나게 이 상을 빛내주고 계신다라는 점 한 번 더 짚어드렸어요. 예, 구찌 담당자님 보고 계시죠? 네, 소원아 이루어져라. 아까 심재명 대표님께서 이게 물론 사회적으로 어떤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환기한 부분이 있지만 영화적으로도 완성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연출적으로 이 다음 소위 작품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또 말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또 다운 소리를 너무나 좋게 본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일부를 볼 때는 거의 걸작이 나왔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방어 팀이죠. 그러니까 이제 콜센터 방어팀의 소위 옆에 제가 앉아 있는 느낌이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거기서 함부로 얘기하는 그 전화기 너머소의 한 고객이 된 듯한, 정말 생생하게 취재하셨구나. 그리고 그거를 연출적으로도 정말 빼어나게 하셨고, 또 김시윤 배우도 너무나 생생하게 연기를 하셔서 1시간 동안 이것이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흥미진진한 이 양가적 감정이 되게 신기했어요. 이 얘기를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지켜봐도 되나? 그런데 너무나 형식적으로 특이하게 2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유진 형사가 다시 한번 소희가 갔던 곳, 소희의 길, 소희가 만났던 사람들, 소희를 죽음으로 몰던 사람들을 만나는 2부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1부는 거의 걸작 같았는데 2부는 좀 아쉬웠어요. 상대적으로. 그게 왜냐하면 오유진 같은 형사는 우리 사회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화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오유진이라는 사람, 과연 그런 형사가 현실에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일부에서 비해서 살짝 의문이 들었는데, 감독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영화가 정말 1부, 2부라는 특이한 형식적 구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물론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하셨겠지만 그게 저는 가장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예. 아주 처음부터 처음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소희가 죽는 일이 가장 큰 사건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 죽음 이후에 벌어진 일들도 굉장히 저한테 좀 참담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야만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현실 속에는 없는 인물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렇죠. 그런 형사는 없었고요. 지금도 없겠죠. 99.9%는 당연히 단순 신변비관 자살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제가 자문을 구해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비록 그런 경찰은 없었지만 사실은 그 사건만 돌이켜봐도 그 당시에 그 사건을 취재하고 계속해서 후속 취재를 하셨던 기자분들이 계시고, 또 노동계에서 이런 특성화하고 현장 실습 문제를 알리려고 노력하셨던,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무엇보다 유가족분들이 정말로 애를 많이 쓰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오유진이라는 형사는 없었지만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유진이라는 인물의 모델이 된 셈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그분들은 다 너무나 고통받고 참담하고 계속해서 절망스럽고 하셨지만, 그리고 또 영화 속의 오유진 형사도 사실은 그렇고요. 무력함을 느끼고 절망적이지만 영화 바깥에서 이제 우리가 영화를 봤을 때는 이런 인물이 그래도 있다는 거,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런데 그래도 좀 변화의 희망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저는 2부에서 2부라고 할 수 있죠. 일종의 2부에서 오유진 형사가 탁 등장해서 그 소위 컴퓨터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 이제 소희는 없고 소희가 써놓은 그 정말 어쩌면 별것 아닌 그 일상적인 메모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이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되게 감각이 확 들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유진이 이제 경찰서에 왔을 때 선배가 그 어머니 이름 뭐 어쩌고 하니까 유진 형사가 뭐 다른 얘기를 하면서 탁툭 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 사람한테 어떤 말하기 싫은 혹은 말 못할 사연이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시니컬하구나. 그러니까 사실 그건 되게 어떤 내 삶 자체가 굉장히 지금 취약한 상태인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내 삶이 굉장히 약자인 사람이 딱 그 유진이라는 약자한테, 그 소희라는 약자한테 한순간에 딱 몰입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개연이 있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긴 설명 없이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그 이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에게 확 들어가는 그 순간이 작가가 굉장히 영리하고 이것은 되게 영화적인 매직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그 2부가 금방 이렇게 1부에 가 붙는 특이한 경험을 저 또한 했습니다. 그리고 음. 저는 약간 그 정주리 감독님께서 배두나의 피로를 우주에서 제일 잘 잡는 사람이다. 피로한 배두나의 얼굴을 10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너무 고돼 보이고 지쳐 보이고 그 순간을 너무 잘 잡으시잖아요. 근데 다른 작품에서 좀채 그런 얼굴이 잘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피로한 배두나는 정주리에게 가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 영화 2부를 저는 관람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요? 맞아요. 네. 다른 때보다 더 약간 날 것 같은 느낌도 좀 맞아요. 있으셨던 것 같고. 실제로 되게 막 초췌한 얼굴로 맞아요. 나오시잖아요. 예. 네. 맞아, 한 10년 전쯤에 도이아에서보다, 그때도 이제 술을 엄청 마시는 경찰이긴 했지만 그때도 저 술 하나로 저 사람한테 뭔가 있다는 걸 저 한순간에 이렇게 주는 것처럼 지금도 저 사람이 엄마 이야기를 딱 쳐내는 데서 한순간에 그런 이렇게 힌트들을 좀 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초췌한 배두나 배우 옆에서 춤을 열심히 추는 이제 또 우리 소희 김시훈 배우님이 있잖아요. 물론 배두나 배우님도 췄습니다만 음. 어떻게 김시훈 배우님은 평소에 춤을 좀 추는 편이셨나요? 사실 저는 춤을 막 취미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막 장기자랑이나 이런 거 어디 뽐낼 때 있으면 이제 주도해 가지고 친구들이랑 막 연습해서 무대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했어요. 근데 전 제가 '그래서 춤을 조금 출 줄 아는 친구구나.'라고 스스로를 생각해 왔는데 막상 연습을 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근데 막상 다음 소희가 개봉을 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소희 춤 잘 춘다."라고 칭찬을 너무 많이 해 주셔서 '아 나 춤을 좀 잘 추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대기실에서도 "제가 춤을 잘 추나요?" 이렇게. 네. 약간 답정너처럼 느껴져서 답정너요? 대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잘 추시죠? 예, 잘 추니까. 거기서도 에이스로 나오잖아요, 그럼요. 영화에서도. 저 예예. 에이스죠. 너무 폭풍 댄싱이라서.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감독님께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춤이라는 키워드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어떤 젠 Z의 대표적인 어떤 키워드이기 때문에 춤을 선택하신 건지, 왜 막 뉴스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요즘 애들은 뭐 꿈이 다 아이돌이라느니, 그런 얘기가 있어서 굳이 춤이라는 소재를 그렇게 중요하게 넣으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긴 하는데요. 정말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사실은 첫 영화에서도 이 아이가 춤을 추는 게 있고 이번 영화에서도 이렇게 됐는데 뭐가 그렇게 저한테 있어서 제가 뭐 춤을 추는 사람도 아니고 감독님도 춤 좀 추세요? 전혀 전혀 네. 몸에 춤이 또 없으시구나. 전혀 그런 네. 사람인데 왜 그럴까? 그건 또 피에 흐르는 거니까. 네. 그래서 혹시 그래서 대리에서 배우들에게 또 나의 어떤 객관적 상관물인 배우분들에게 그렇게 투영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전혀. 그건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니고요. 근데 춤을 추는 걸 보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노래를 듣는 거랑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이건 이제 제가 막상 이렇게 해놓고 나서 곰곰이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 그냥 단적으로 살아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 온몸을 움직여서 몰두해가지고 지금 이 뭔가를 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특히나 이 영화에서는 소희는 죽고 그 죽은 소희를 또 한 시간을 더 죽은 소희와 함께 관객분들은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계속해서 이 아이가 살아 있었다는 그것이 이 마지막 장면에서 그 춤을 추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되면서 훨씬 더 이 관객분들한테 감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살아 있었고 지금은 죽었다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왜 감독님의 전작이었던 도이아에서도 그 아동 학대를 받던 소녀가 막 춤을 추는데 나중에 엔딩쯤에서 다른 어떤 형사가 주변에 있는 형사가 걔 약간 뭐랄까 좀 찝찝해요. 괴물 같다 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순간에 확 그 춤을 추던 그 애는 춤추던 아이였다는 생각이 관객인 저에게 확 드는 거예요. 그 애를 변명하는 어떤 말로서 그 애는 춤을 추던 애였는데 이런 감각이 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다음 소희에서도 이렇게 소희가 가고 나서 막 너무나 절절하게 애타게 이제 그 뒤를 밟고 너무나 절망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연루돼 있고 너무나 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죽음을 소명받거나 이 아이의 죽음에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유진이 그 드디어 복구된 소희의 핸드폰을 이렇게 보는데 다 기록이 지워져 있고 그 춤추는 영상 하나만 딱 나오면서 엔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 애는 춤추는 애였는데 이런 생각이 또 저한테 들면서 되게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 춤을 추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영상만 남겨놓고 이렇게 저수지로 들어간 소희를 연기하시는 입장에서 마지막에 도대체 그 영상을 왜 남겨놨을까요? 저도 처음에 시나리오를 보고 좀 춤이 되게 굉장히 많은 거를 함축하고 있을 거고 되게 춤이라는 것 자체가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소희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춤이라는 것 자체가 소희에게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좋아하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딱 뭔가 죽는 순간에 내가 이 세상에 뭔가를 하나를 꼭 남기고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알아주면 좋겠다도 바라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만약에 보게 된다면 그냥 춤 영상이었으면 좋겠을 것 같았어요. 그것도 제가 계속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성공한 그 영상이요. 왜 배우들은 내가 그 인물이라면 뭐 그 사람은 뭐 이렇게 공감을 해보려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또 관객들은 스크린을 통해서 이미 배우가 그리고 감독이 또 공을 들여서 이렇게 공감을 해본 인물에게 또 공감을 하면서 맞아 그 마음 나도 알지 뭐 이렇게 또 공감을 해 나가고 그렇게 공감의 연쇄가 일어나는 게 극장이 아닌가 싶어요. 음, 어, 너무 멋있는 말인데요. 음. 공감의 연쇄. 네. 우리 모두 공감의 연쇄에 연대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네. 네. 근데 저는 이 김시은 배우님 이 영화로 사실은 얼굴을 처음 뵀거든요. 그래서 그냥 배우에 대한 이전 기억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소희 같다. 저는 진짜 예. 현장에 있는 학생 중 한 명을 캐스팅한 줄 알았어요. 예, 예. 너무 생동감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의 심경 변화에 너무 잘 공감이 가는 거예요. 이 마이크를 드셨네요. 아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좀 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예. 네? 아니요. 어떠셨나요? 그렇게 봐주셔서 진짜 저는 너무 감사하죠.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소희로서 되게 너가 진짜 지금 소희는 죽었지만 너 시은이는 지금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다행이다라는 말을 저한테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해외 영화제를 나갔을 때도 그렇고 뭐 부산에 가서도 그렇고 되게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다 감사한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너무 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시은 씨를 볼 때도 소희처럼 자꾸만 보이게 되고 저 역시도 처음 봤을 때
제가 아까 방금 뵙자마자 처음 드렸던 말씀이 영화 속 캐릭터랑 말투가 똑같으시네요 아, 이거였거든요. 진짜 살아서 걸어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데 특히 이제 심재명 대표님은 또 대배우 전도연 씨의 시작을 함께한 전도연님을 발굴한 그런 또 어떤 배우계 등용문이시기도 하시니까 그런 대표님이 보시기에 김시훈 배우님의 연기 어땠는지 이 김시훈 배우님이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전도연 배우를 발굴한 건 아니고 그냥 발견하신. 고요. 저도 이제 뭐 죄송하게도 김시은 배우님을 이번 영화를 통해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글쎄요, 뭐 이 영화를 보신 유족분들은 따님의 이미지와 김시인 배우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할지 되게 궁금하긴 한데 그 그 소녀의 얼굴을 모르는 저로서는 그냥 김시인 배우가 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커트 하나 나 연기한 애가 하나도 없었고요. 너무 자유롭고 어떻게 신인 배우가 저렇게 자유롭게 연기를 하지? 그리고 너무 생생하고 그래서 뭐 수상 이런 걸 열불 떠나서 그냥 올해의 신인 배우이구나라는 생각이 와.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이야기를 아직 그 약간 24살의 나이로 이 역을 했다는 것도 또 이 배우한테는 굉장히 그 소중하고 진귀한 경험일 것 같고 또 저희도 올해 이렇게 다음 소위를 통해서 김시윤 배우라는 신인 배우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박수. 사실은 아까 시은 배우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소희는 죽었지만 시은 배우님은 살아계셔서 너무 다행이다. 이게 감상적인 말이 아니라 사실은 되게 죽고 사는 문제인 거잖아요. 거기 보면 뭐 소희는 죽었지만 소희의 친구도 그 술을 먹고 이렇게 토하고 이렇게 기도가 막힌 상태에서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하고 어쩌면 아주 작은 사소한 일상들이 사실은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그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 같은 감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쩌면 관객들한테 낯선 배우이고 새로운 얼굴인데 그렇게 중요한 순간을 이렇게 겪어내야 하는 이 인물로 어떻게 김시은 배우님을 섭외했는지 그리고 함께 작업한 경험은 어떠셨는지 여쭙고 싶네요. 네, 일단은 너무 운이 좋았어요. 제가 사실은 한국 우리 관객분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얼굴로 소희를 만나기를 원했었고 당연히 엄청난 오디션을 봐야 될 거라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우연찮은 기회에 저희 조 감독님이 이 김시은 배우랑 함께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가볍게. 그래서 가볍게 그냥 한번 만나봅시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찾아보는데 뭐 자료도 없고 뭐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근데 제가 본 게 EBS 보니한이라는 본의아니 출신인가요? 네 거기서 이렇게 막 하고 이게 있었어요. 명망 있는 출신이네요. 예. 네, 제가 제가 거기서 그거를- 공개 오디션을 봤었었죠. 그거를 네. 근데 그거를 보고 있는데 그 소녀가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게 개구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만나보고 싶다 이랬었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냥 진짜 가볍게 한번 봅시다 하고 만났는데 저는 실제로 그 자리를 오디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냥 어떤 이 일련의 이 캐스팅 과정의 스타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러고 딱 앉아서 그냥 의뢰이 시나리오 어떻게 봤어요? 물어봤더니 소희가 세상에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평범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좀 각별했던 게 이전에 도이아 때 메두나 배우를 캐스팅하고 처음 이제 만난 자리에서 아니 제가 누군 줄 알고 이거를 이렇게 덥석 하겠다고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이 영화 꼭 극장에 걸려야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런 기시감도 좀 떠오르고 또 영화 자체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를 들어 뭐 정말 제가 잘할 수 있어요. 뭐 제가 소희예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담담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좀 비범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덥석 저도 그 자리에서 뭐에 홀린 듯이 그냥 그러면 다음에 만났을 때는 뭐 다른 거 해볼까요?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다른 우리 조감독도 깜짝 놀래고 지금 잠깐만 이걸 중지를 해야 되나 뭐. 나라도 읽어보고.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어떤 확신이 들었고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그 소위를 찾았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돌이켜 보면 그게 아니라 김시은이라는 배우가 그 자리에서 나에게 소위를 보여준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고맙고 행운이에요. 제가 더 행운입니다. 네, 정말 두 분 모두에게 행운이네요. 저도 어디 가서 써먹어야겠어요. 이 영화가 꼭 이렇게. 감독님이 그런 멘트에 홀리시는구나라는 좋은 정보를 얻어가는. 네. 근데 참 그렇게 영화의 이 작품 자체에 사심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제안하시는 감독님도 정말 사심이 없고 그걸 읽은 배우도 정말 사심이 없어서 이렇게 두 분이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음. 저희 제작진, 저희 스태프들, 배우들 모두가 다 이런 자세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정말로 게다가 또 코로나가 한창 또 좀 심각할 때 한겨울에 촬영을 해야만 했었는데 그 상황 되게 엄중한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한결같이 다 무사히 이 촬영을 마치고 꼭 영화가 세상에 나와야 된다. 근데 그게 좀 현장에서도 좀 압도적인 분위기랄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말 행운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심이 없는 대신 야심으로 가득했던 완성에 대한 야심으로 가득했던 현장이 아니었을까 그러네요. 싶네요. 야심 네. 가득. 근데 그 사심 없다는 게 참 미덕인 것 같은 게 저도 뭐 한창 연극할 때 어떤 단편 영화에 섭외가 됐는데 사실은 영화에 큰 뜻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단편 영화 찍으러 가도 크게 재미 모르겠다. 이게 연극에서 그냥 와 이렇게 연기하는 게 훨씬 재밌다. 근데 그 단편 영화를 찍으러 가서 이렇게 어떤 집을 빌려가지고 찍었는데 감독님 집에서 찍었어요. 아파트에서. 그래서 이렇게 찍는데 자 이제 뒤집을게 하니까 일사천리로 그냥 일사불란하게 여기 있는 것들 막 다 저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또 찍었어요. 이쪽 찍겠습니다. 막 일사불란하게 그걸 막 다 옮기는데 그게 모르는 바도 아니고 처음 보는 바도 아닌데 그날 유독 너무 순수하다. 네, 이런 너무 사심이 없고 순수하다. 이런 딱 감각을 가졌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배두나 배우님께서도 아마 그런 사심 없음의 아이콘인지 도이아도 그렇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합류를 하셨잖아요. 배두나 배우님 여기 안 계시지만 그 아까 뭐 잠깐 뭐 평소와 다르게 좀 날 것 같은 연기도 좀 보이고 뭐 했다 했지만 함께 이번에 작업하실 땐 또 어떠셨나요? 사실은 이런 형식으로 영화를 처음에 제가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배두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화 중간에 이제 사실은 주인공이 죽었고 그 절반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 가타부타 설명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관객들을 다시 이렇게 끌고 끝까지 가야 되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역할입니다. 근데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배두나를 떠올리는 순간 훨씬 더 제가 뭐랄까요 시나리오를 쓸 때도 더 신이 나고 이 사람이 표현해낼 유진의 그런 감정 그리고 그 세밀한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런데 시나리오 쓸 때 뭐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진 않았는데 심지어는 연락도 안 하고 한 7년 지난 다음이었으니까요. 그냥 이제 제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 시나리오를 보냈더니 또 이번에도 하겠다고 해주어서 네 한편으로는
너무 낯선 형식이니까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랬었고, 저도 이제 오랜만에 영화를 만드는 거기도 해서 좀 불안한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 배두나가 이 영화를 선택했다는 이거 자체가 또 저한테 굉장히 큰 용기와 자신감을 주기도 하고, 촬영하는 내내는 정말 물론 이 어려운 연기를 하는 배우 배두나이기도 하지만 또 전체 촬영 현장이랑 이 전체 우리 스태프들이랑 다 챙기고 하는 정말 강력한 동지였어요. 맞아요. 그 새로운 팀장 역할 맡으셨던 최희진 배우님이 얼마 전에 저랑 이제 잠깐 만나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배두나 배우님이 그 이름이 다 새겨진 그 현장에 앉는 의자가 있거든요. 이렇게 등산 용품 같은 건데 거기에 배두나 드림 해가지고 최희진 배우님께 뭐 이렇게 해서 스태프들과 배우들에게 다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그거에 앉아 있다. 새로운 팀장님께서 지금 배두나 드림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부연 설명하면 그 예를 들면 이제 제작자로서 이렇게 스타들이 그 명망 있는 그런 배우들이 이런 저예산 독립 영화에 기꺼이 출연해주고 힘을 실어준다라는 건 그 영화의 탄생을 가능하게까지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는 현장에서는 그런 큰 또 힘과 버팀목이 돼줬고, 그래서 정말 그런 면에서 배두나 배우가 정말 저 같은 영화 제작자 입장에서도 고마웠고, 또 저런 스타 배우들이 더 많아졌으면 저예산 독립 영화에 직접 제작에 나선다거나 출연을 자청해서 영화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다거나 힘이 돼주는 그런 면면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을 다음 소위의 배두나 배우 보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었어요. 예. 맞아요. 저희한테 또 이렇게 친숙하고 이미 저 배우에 대한 신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진으로 딱 등장했을 때도 그 순간을 딱 믿게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참 그런 배우들의 노력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좋은 눈에 이렇게 너무 들어오는 아마 이 작품 자체가 너무 어쩌면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막 잘 어떤 사건을 추적해 가고 또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이렇게 눈에 쏙쏙 들어오는 이렇게 핍진성 있는 배우분들이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팀장님의 사모님도 그렇고, 또 새로운 팀장님인 최희진 배우님도 그렇고, 뭐 두루두루, 그리고 특히 소희의 친구들을 연기했던 그 친구들이 다 소희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심재명 대표님께서도 이 친구들 잘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유튜브 하는 이제 그 친구도 그렇고 연기도 너무 좋았고, 그 소희를 비롯해서 소희의 친구들의 이 언어나 대사들이 저도 뭐 저희 딸은 이제 컸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저한테 했던 말투 이거 그대로 하더라고요. 주리 감독님은 결혼도 안 하셨고 아이도 안 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0대의 생생한 언어들을 어떻게 만들어냈고, 또한 그 친구들의 꿈이라던가 또 어떤 그 현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생생하게 영화 속에서 표현해내줄 수 있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네,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면 결혼은 했어요. 죄송합니다, 감독님.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만. 저 미혼인 네.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이는 없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소희나 소희 친구들을 생각할 때 모르겠어요.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이 쓸 법한 그런 언어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게 저한테 어색하지 않고, 물론 제가 지금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네, 취재는 안 하셨어요? 네네. 사실은 이렇게 직접 제가 취재를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 뭐 콜센터를 가본다거나, 또 유가족분들을 만난다거나 했을 거라고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전혀 그렇진 않았고요. 이건 또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이미 너무나 방대하게 자료들이 있었어요. 취재되어 있는 기사들도 많았고, 실제로 그런 현장 실습생 출신의 작가가 쓴 에세이집이나 또 그런 유가족분들을 인터뷰하고 이런 걸 토대로
쓰신 르보집이나 또 그런 취재하셨던 기자분이 또 쓰신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이 공간이 어떨지, 이 인물들이 지금 여기서 어떤 감정을 느낄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가 뭐 이렇게 그렇게 잘 썼다기보다는 같은 말을 써도 그거를 잘 표현해준 배우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예를 들어 그 소희가 그 새 팀장이랑 격돌하기 전에 그 고객의 해지를 해주는 대목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시나리오 쓸 때는 그 대목이 그렇게 이렇게 지금 영화에 담긴 것처럼 그렇게까지 좋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담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고 그 반복의 이제 끝이니까 이게 이 차이가 과연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김시은 배우가 그거를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 다른 우리 소위 친구들 배우들도 다 그런 면에서 좀 탁월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한 건 캐스팅. 아, 그것도 너무 훌륭한 뛰어난 능력이죠. 근데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혹시 김시훈 배우님 실제로 막 굉장히 괴로웠던 어떤 알바의 경험이나 내가 이 영화를 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경험들을 살려봤다 하는 그런 인생의 대목들이 있었나요? 본의 막 아니 떨어졌을 아. 때 돌려 돌림판 그때 아유. 예. 저는 저의 뭔가 상황을 끌어서 생각을 해서 연기를 했다기보다는 정말 그 시나리오 자체에 있는 소희의 상황을 더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아까 알바 얘기하셨는데 뭐 알바를 하면서 정말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일단 좀 화가 나는 건 화가 난다기보다는 조금 속상해지는 건 '아 내가 알바생이기 때문에 존중을 받지 못하는구나.'를 느낄 때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많죠. 약간 그런 감정들이 그래도 소희를 연기하면서 저의 어떠한 것들을 소희로 표현할 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쪼끔씩 무의식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 팀장을 패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때 그 울분이 너무나 날것에 생생한 것이라서 진짜 제 속이 다 그 사이다가 느껴질 정도로 네, 진짜 이건 찐이다. 진짜 최희재 선배님과의 그러한 호흡이 정말 잘 맞았다고 저도 합으로. 네. 느껴졌어요. 음. 딱 연기를 하면서 뭔가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이 있다면 지금이 딱 영화 같은 순간일 것 오. 같다라고. 테이크는 몇 번 갔어요? 어 얼마나 갔죠? 그 테이크 자체는 그 씬에서 여러 번 찍었지만 지금 영화에 남은 그 주요한 것들은 첫 테이크에 역시 네, 그럴 것 그런 같았어요. 겁니다. 진짜로 너무 그 막 울컥하고 나오는 그 감정이 너무 네. 이입이 되는 거예요. 네. 멋있어. 진짜. 근데 희진 선배님도 계속 제가 저를 그러니까 희진 선배님을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주로 연기를 했을 때 정말 모든 테이크마다 진심으로 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우아하게 그 갈구는 역할 너무 잘하셔서 네. 예. 진짜. 다른 박수 영화에서 소리 잊을 수 봬도 또 없죠. 그냥 불쑥불쑥 화가 날 것 같아요, 저도. 예. 일을 해야 해요 할 때 진짜. 정말 일할 뻔했어요. 일합시다. 우리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합시다. 이러는데 정말 우아해서 그 친구 중에 또 저는 그 태준 마지막에 소희가 통화했던 그 태준 씨 있잖아요. 그 순간에도 그 막 친구가 만나서 공사장 앞에서 춤추고 둘이 이렇게 맞아요. 했었는데 네. 그 다음에 보러 갔더니 머리를 팍팍 깎고 나오잖아. 그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딱 한 순간에 상황을 이렇게 반전시키고 그 아까 유진에 대해서도 그 한 순간에 어머니 이야기로 딱 어떤 힌트를 확 주고 그러니까 영화가 굉장히 사실적이면서도 동시에 정말 영화적인 어떤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순간마다 되게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어떤 이게 영화의 순간이지라는 막 생각이 있으신가요? 막
군더더기 없이 한 순간에 아니 너무 어떤 것을 경제적으로 어, 그죠. 어, 한 장면으로 모든 걸 다 표현한다는 게 어, 사실 뭘까요? 굉장히 그런 중요한 순간. 미덕이잖아요, 영화에. 저 영화를 그래도 계속 공부하고 영화만 만드는 일만 해와서 그런지 그것만 하고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런 순간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영화를 만들 때도 언제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워낙에 좀 드라이하고 사실적이고 이런 것들이 관객분들한테 크게 다가오니까 이제 그런 순간들이 조금 더 인상적으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시나리오 때부터 또 작은 규모로 찍을 수밖에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네, 좋은 강박이 좀 있었습니다. 정말 경제적인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태준 군하고 또 식사하는 장면에서 밥을 먹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고된 노동, 허기, 소외, 외로움, 폭력 이런 것들이 그 밥 먹는 장면에 다 들어가 있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진이 또 분노할 일 있으면 누군가한테라도 말하라고 나한테라도 하라고 했더니 막 울면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데 대사가 딱 하나인데 아이고 저기서 정말 그 절실했던 마음이 다 나타나는 게 진짜 대사도 잘 썼고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한테는 그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소희가 나오지 않는 장면인데도 걔가 정말 소희 같고 이게 각자 이렇게 인상적인 장면들이 관객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 장면 나한테 너무 인상적이고 가슴 아팠어 혹은 너무 좋았어 뭐 이런 장면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패널분들은 어떤 장면이 좀 인상적이셨을까요? 네, 저는 그 소희가 이제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겨울에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아요. 카메라가 점점 위로 올라가서 결국은 소희는 화면 안에 보이지 않거든요. 맞죠, 감독님? 제가 그래서 그 오히려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더 그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소희를 상상하게 되는 굉장히 영화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유진이 그 소희가 갔던 곳을 찾아다니는데 처음에 그 가게에 들러서 소희가 앉았던 테이블에 앉아서 맥주를 시키고 또 소희 때처럼 똑같이 이게 그림자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소희의 장면과 유진의 장면이 겹쳐지는 연출적 의도. 근데 그것이 저는 유진이 소희한테 마음을 포개는 장면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도 굉장히 이미지적으로도 탁월한 연출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유진과 소희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자살한 팀장 그 와이프분 아내분께서 연기 너무 뛰어나시잖아요. 근데 그 소희가 장례식장에 왔을 때 거기서 아무도 못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 대사 그게 너무 문학적으로 충격적으로 좋았어요. 저는 약간 계속 영화적으로 왜 좋은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문학적으로 저 그런 대사들이 진짜 소름 끼치는 거예요. 아 맞다. 아무도 못 오고 있는 그 상황을 알고 있고 이것이 무엇인지 다 판별하고 있는 유가족의 모습이 확 드러나서 좋았고 그 뒤에도 왜 그 새 팀장이 이럴 때일수록 더 잘해야 돼. 인상 피고 앉아요. 이참에 앞만 보고 가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게 되게 우아한 언어잖아요. 실제로 배우님께서도 매우 우아하게 연기를 하셨고 근데 그 우아한 언어로 너무나도 참혹하고 비인간적인 행위잖아요. 지금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애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래서 이게 진짜 훌륭한 대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아하게 폭력을 가하는 사람을 잘 쓸 수 있는 정주리라는 감독은 어떤 감독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김시은 배우님도 찍으면서 너무 안타깝다 가슴 아프다 이런 장면 혹은 영화 보면서 내가 등장하지 않지만 너무 인상적이다 이런 장면 있을까요? 저는 적당히 좀 하십시다라는 그 장면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인상 깊었어요. 진짜 그치.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내가 만약에 소희가 아니고 그냥 나도 사회에 나가서 이런 일들을 겪었을 때
나도 어쩌면 똑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게 한 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상 깊었어요. 제가 시나리오를 딱 읽었을 때는 그냥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영화를 보니까 딱 느껴지는 그 장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한 장면 한 장면 너무 가슴 아프거나 인상적인 장면도 많지만 아마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설계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끌어 가셨던 감독님께서는 이게 한 개인의 이야기나 어떤 한 개인의 아픔에 머물지 않고 이게 사회 전체의 구조나 시스템의 문제로 확장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추적해가는 유진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설정하신 것도 그랬을 것 같고, 어떠셨나요? 감독님께서는 좀 이걸 찍으면서 뭐 어떤 점에서는 좀 참담한 순간도 있었을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좀 희망을 본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작품을 통해서 관객분들이 어떤 희망 혹은 어떤 메시지 혹은 어떤 절망을 함께 나누길 바라셨나요? 시작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돌이켜 보면 가장 참담했던 순간이 저희가 한참 이제 촬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2021년 가을입니다. 10월 말쯤이에요. 그때 이제 촬영이 임박해 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여수에서 그 요트 바닥에 있는 따개비를 따다가 이렇게 죽은 일이 발생을 했어요. 여수는 제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그 뉴스를 딱 보고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사건 자체도 너무나 충격적이지만, 그때 제가 그 참담함을 느꼈던 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었어요. 이게 분명히 또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뉴스가 되고 사람들이 다 또 이 얘기를 하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분.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난리가 났고, 심지어는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사과하고 대통령이 빨리 뭐 대처하라고 또 지시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지만 또 그냥 다른 뉴스에 또 묻히고 하는 그런 대목들이요. 그게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너무나 힘든데요. 어쩌면 그 전에도 우리는 비슷한 뉴스들을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꼭 영화로 만들고 싶은 이유도 있었거든요. 이 일을 비록 이제 허구의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관객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잊어버릴 수 없는 인물,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 그렇게 계속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현실의 아이들은 없지만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영화를 완성하고 공개를 하고 관객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나는 이제 영화의 힘을 믿고 우리 스태프들 배우들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야. 영화가 갖는 힘이 있으니까 하고 열심히 만들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관객분들이 받아들여 주시고 마음 아파해 주시고 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참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지금 국회에서 물론 감독님께서 어떤 정치적인 뭐 특단의 조치를 위하여 취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화를 제작하신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국회에서 지금 다음 소위 방지법 제정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는 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 영화의 힘이, 한 컨텐츠의 힘이 이렇게까지 미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 지금 다음 소위가 해외 영화제에서도 사실은 많은 관객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 해외 영화제에도 두 분께서 이제 참석해 오셨는데, 해외 이제 영화제 관객분들 역시도 이 다음 소위를 보면서 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던가요? 저도 다음 소위를 칸 영화제에 가서 처음 같이 관객분들이랑 봤어요. 그래서 엄청 걱정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관객분들이 공감을 못 해주시면 어떡하지? 저는 이 다음 소위라는 영화 자체가 그래도 뭔가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영화라고 좀 오만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관객분들이랑 영화를 보는 그 순간에 정말 같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분노도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막 그런 거를 막 생생하게 옆에서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결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어디에나 소위가 존재하고 있고 아직도 많은 수많은 소위들이 살아가고 있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친절하게 살아야겠다. 좀 더 친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심지민 대표님께서는 뭐 테일이나 아니면 카트 뭐 이런 작품을 통해서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관객들하고 많은 공감을 이뤄내셨는데요. 이 다음 소위 외국에서도 이 관객들하고 공명하고 있는 이 작품이 한국 사회에서 혹은 한국 영화계에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관객분들 앞에 선보인 것이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이 영화가 10만 명 정도 관객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100만 명이 들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리고 어떤 소설이나 르포집이나 그런 콘텐츠들이 할 수 없는 대중적인 파급력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힘이죠. 그런 면에서 다음 소위 법까지 얘기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90년대 중반에 그 벨기에 다르덴 형제가 로제타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켜서 심지어는 그 나라에 로제타 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결국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법이죠. 근데 물론 몇 년 후에 없어지긴 했지만 영화 한 편이 그런 법까지 만드는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도가니라는 소설이 공지영 작가님의 소설이 있었지만 비로소 영화 도가니가 나옴으로써 도가니 법이 또 얘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 다음 소위가 다음 소위법을 얘기한다는 것까지 왔다는 건 이 영화가 해야 할 어떤 역할, 사회적 역할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해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런 영화들이 또 다른 다음 소위가 만들어지면 안 되겠지만 이런 류의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영화들이 계속 용기를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또 어떤 토대가 되는 것 같고요. 다음 소위가 그런 면에서 올 한 해 다음 소위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영화가 해야 의 덕목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번 경험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예. 저 말씀하신 대로 같은 의미에서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다르덴 형제나 켈로치 감독의 영화들이 너무나도 떠오르면서 특히 이 영화의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그 한국 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 국제 비평 주간의 폐막작으로 선정돼서 무려 상영 후에 7분간 기립박수를 받으며 이게 차세대 다르덴 형제, 차세대 켈로치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포문을 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두 분께 짧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국제 대회 많이 참석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거 안 짚어주면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여 섭섭하실까봐 한번 또 이렇게 짚고 갑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영화를 진짜 아직 완전하게 완성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제가 이 상영본을 들고 갔으니까요. 무사히 이게 상영을 마쳤나 이게 계속해서 가장 큰 것이었고 끝나고는 이제 이상 없다. 확인했다. 이 정도.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관객분들이 호응을 해주시는 거를 보고 저도 시은 배우랑 마찬가지로 이해나 할 수 있을지 걱정을 했어요. 정말로 너무나 한국적인 상황만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렇게 공감을 해준다고 하고 저도 좀 놀랬고 또 고맙고 네 그랬습니다. 아까 도가니 이야기도 잠깐 하셨는데 이 박상영 작가님도 요새 이제 해외로 이렇게 다니고 계시지만은 박상영 작가님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작품이 이제 영상 컨텐츠로 제작되고 있는 작품이 좀 있죠? 네, 현재 대도시의 사랑법이 제가 직접 드라마 각본 작업을 한 드라마 제작 중에 있고요. 영화로도 제작이 될 예정이라서 여러분들 또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또 좋은 작품으로 자기 입으로 또 좋은 작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마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OTT 플랫폼의 존재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드라마 역시도 OTT 플랫폼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김신록 배우님께서도 OTT 플랫폼 훌륭한 드라마에서 또 엄청나게 많은 주목을 또 받으셨잖아요. 예. 짚어주셨군요. 네네네. 지옥에서 또 와 정말 그야말로 뭐 키가 되는 그런 역할을 네, 넘어갑시다. 맡아주셨는데 예. 그래서 또 어. 요즘 어떻게 네.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지 아, 요즘요? 궁금해요. 뭐 저도 이런저런 작품들을 찍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워낙 매체들이 서로 간에 넘나들고 있잖아요. 뭐 웹툰으로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고 또 영화로 제작된 게 연극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연극에서 또 뭐 연극에서 희곡집이 또 나오고 뭐 소설책이 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변신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비단 영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렇게 컨텐츠에서도 다양성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공정성, 포용, 그리고 뭐 어떻게 불균형을 더 해소할 것인가, 소외된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더 이 컨텐츠의 수요자로 그리고 공급자로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박상현 작가님의 이 말씀이 나온 걸 계기로 다음 소위에서 저희가 살짝 범주를 넓혀서 그럼 다른 매체 혹은 다른 장르, 다른 매체에 있는 다양성 작품들 중에 좀 흥미롭게 보신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미나리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거기 윤여정 선생님이 연기하신 친정 엄마가 너무 친정 엄마 같지 않아서 참 좋은 거예요. 전혀 희생적이거나 뭐 이렇게 막 가슴을 쥐어짜고 막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는 친정 엄마가 아니라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코다라는 그 수어 청각 장애인 분들이 나오신 영화에서는 거기 역시 착한 장애인이 등장하지 않아서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 가족의 그 청각 장애인 가족에 함께 섞여 있는 비장애인 딸이 겪는 어떤 고통에 공감할 수도 있었고, 또 그 청각 장애인 가족 중에 엄마가 되게 이기적이에요. 청각 장애인 엄마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신선한 모습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요즘은 그 다양성 작품들도 예전처럼 막 이 소수자들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것만으로도 막 우리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을 하는지 이런 심파성이 좀 많이 걷어내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좀 소수자들을 이렇게 조명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작품들을 좀 재밌게 보셨고 또 어떤 작품들이 그런 새로운 시각을 좀 보여주는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요즘 뭐 넷플릭스나 이제 디즈니 같은 글로벌 미디어 그룹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글로벌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적 뭐 실천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매년 다양성, 포용성 지표를 발표하기도 하거든요. 본인들이 만들고 있는 콘텐츠에 인종이라던가 성별이라던가 지역이라던가 장애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그 지향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표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양한 콘텐츠들이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또 고무적인 현상이기도 한 것 같아요. 또 영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또 긴장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글쎄요, 저는 최근에 본 영화 중에 더 웨일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그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받은 영화죠. 그러니까 성소수자이면서도 초고도 비만자로서 어떤 자기 혐오와 자기 파괴 속에서 결국 그 전락해가는 인물이지만 결국엔 어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인데, 굉장히 다양성 영화로서 강추하고 싶은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 정말 저도 너무 좋아하는 이기도 영화예요. 하는데, 한번 안 보신 분들 보셨으면 더 웨일 좋겠고. 추천하신답니다. 네, 다음 근데 소위를 보셨다면 웨일로. 또 영화는 아니지만 박상현 작가님의 대도시의 사람법 같은 거 좀 감사합니다. 짚어줍니다. 저는 제가 제 나이에 이렇게 젊은 작가의 소설을 읽고 이렇게 재밌어도 되는지, 이렇게 매료돼도 되는지 되게 의아할 정도였어요. 그 성소수자의 이야기, 주변 부의 삶을 사는 젊은 청춘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쿨하면서도 재미있게 그려냈는데, 그것이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뭐 북커상 후보까지 하고 정말 그 그랬나요? 문학적 오늘 입금해 드려야 성취도 되겠어요. 탁월해서 계좌번호 이따가 적어주시면. 그랬고요. 또 뭐 그 감독님도 읽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르포 작가로 유명하신 그 은유 작가님의 그 알지 못한 아이의 죽음. 그러니까 결국 이런 좋아요. 네. 특성화고 출신이라던가 현장 취업생들의 이야기, 청춘들의
그 어떤 착취당하는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 인터뷰한 책인데 아주 좋습니다. 그 책을 읽어 보시면 이렇게 어떤 개안의 순간을 또 경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어서 제가 또 영화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저는 찰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작품, 저는 코미디의 힘을 좀 믿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이 정말 재밌었어요. 그냥 이제 주변부를 배회하고 있는 어떤 한 그 나이든 영화 감독 지망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작품 정말 재밌게 봤고요. 미국 영화 중에 텐저린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도 이제 그 미국의 그 트랜스젠더들의 삶을 어떤 굉장히 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장애인이 등장하지 않는 코다처럼 착한 트랜스젠더가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다 드자비하고 막 소변 뿌리고 난리 나거든요. 이제 그 어떤 그 코미디의 온도로 한번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작품을 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은 배우님 요즘 보신 것 중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다양성 작품 있으신지요? 저는 최근에 에브리싱 에브리웨 올 원스 그거 정말 인상 깊게 봤어요. 이게 멀티버스라는 그런 연출도 너무 신선했고요. 그리고 뭔가 순간순간 선택을 해서 결국에 나도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겠지라는 걸 영화를 보고 나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도 뭔가 쉽게 또 친구들하고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아카데미 수상하셨잖아요, 최초로. 그래서 다양성의 측면에서 뭔가 새로운 도약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인상 깊었어요. 네. 감독님 보셨나요? 이런저런 작품들. 미나리는 봤는데 제가 이 영화 시나리오 쓰고 또 준비하고 지금까지는 영화를 다룬 잘 못 봤어요. 죄송하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극장에서 봤습니다. 심지명 대표님의 네. 대표적인 대표작. 백상예술대상에서 맞네요. 그 작품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죠. 맞아요. 네, 그 영화를 이제 20년도 전에 우리 한참 와라나고 운동이라고 해서 재개봉 운동하고 진짜 네 편의 옛날에. 영화를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영화를 보고 20년이 훌쩍 지나서 지금 그 영화를 보는 소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영화 속의 그 주인공들의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봤을 때에 비해서 지금 이 주인공들을 보는 이 감흥이 너무나 컸고, 또 임순례 감독님한테 너무 고마워지고, 또 지금 이렇게 기라성 같은 배우분들이 됐지만 너무나 어리고 풋풋한 그 배우분들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이 OTT가 좋은 게 옛날 영화도 다 다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자기 작품들 서로 상대방께 얘기해 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독님이 아까 대기실에서 다음 소위 때문에 모든 영화는 경쟁작이다 해서 안 보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다음 소위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영의 민주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퐁당퐁당 상영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특히나 어떤 그 지방 소도시에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은 더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그 다양성 영화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성 영화들이 상영할 기회를 쟁취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내 영화가 잘 못 만들어서 관객이 안 오나, 내가 너무나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 볼 기회를 동등하게 갖지 못했을 때 또 이렇게 그 힘들게 잊혀지거나 쓰러지는 그런 경우도 많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 상영 환경, 또 어떤 그 상영 환경의 불균형성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고민, 이런 것, 해법, 이런 것들도 지금 더욱더 이렇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 소회가 좀 더 많은 상영관에서 상영됐더라면 10만 관객보다 더 많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정주리 감독, 폭로하자면 정주리 감독님 어머님이 다음 소회를 극장에서 안 보셨대요. 그래서 너무한다고 VOD를 보셨다는데, 이유는
여수에 사시는데 일주일 만에 영화관에서 내려서 볼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셔서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하는 진짜 그런 맞습니다. 아까 대기실에서 메가박스 그 말씀을 듣고 분들 잘 생각을 예. 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저희 메가박스 관계자분들 계신다면 지금 잘 부탁드리고요. 네. 아니 그게 진짜 너무 웃으면서 얘기 듣긴 했지만 너무 슬픈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감독님의 부모님께서 영화가 내려버려가지고 못 보셨다는 게 부디 이런 현실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오늘 구찌 임팩트 어워드가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실은 굉장히 할 얘기를 생각하고 있다가 저 얘기를 잘 듣지 않고 있다가 제 말까지 까먹었네요. 제가 너무 임팩트 있게 아, 구찌 임팩트 생각났어요. 어워드. 네. 생각났어요. 이게 사실 다음 소위도 이 시스템하고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한 편의 영화가 관객분들께 가 닿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두 사람의 노력을 뭐 내가 좋은 영화 만들면 되지, 내가 좋은 영화 제작하면 되지, 내가 좋은 영화에 출연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한 산업의 이 시스템 안에서 좋은 영화임을 우리 모두가 알매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 만에 극장에서 내린다는 건 이 메가박스 관계자님의 문제인가? 아니면 도대체 누구의 문제인가? 추적해 들어가면 다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 이거 어떻게 누가 어디 마치 카프카의 성에서 어디로 가야 되죠? 계속 묻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음 소위에서 그냥 희망은 유진에게서 희망을 보잖아요. 관심을 기울이고 들여다보는 사람에게서 우리 모두 여기 끝까지 앉아 계시는 관객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유진인 것 같고요. 여기 이 자리에서 각자 지금 제작자이자 배우이자 감독이자 그리고 또 문학계의 거물이시 이렇게 함께 앉아서 사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리고 백상예술대상 구찌 임팩트 어워드 이번에 1회로 처음 제정이 됐는데요. 이런 사회적인 움직임도 저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뭐 다짐 대회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것을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작은 이야기라도 한 마디씩 나눠보고 그리고 관객분들께서 주신 질문지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배두나 배우님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사실은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부럽기도 하고 저는 이제 배우의 입장에서 그런 다양성 영화가 그 배우로 인해 제작될 수 있었다. 뭐 이런 말이 한 배우의 힘이 얼마나 큰가? 클 수 있는가를 좀 깨달았던 것 같고 제가 그렇게 못 되더라도 저한테 제안이 오면 긍정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심재명 대표님 눈빛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네. 또 한 네, 저는 어쩌다 보니 저는 다양성 영화만 2편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첫 번째 영화 이제 도이아로 이 백상예술대상에서 신인감독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수상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아무리 작은 이야기, 아무리 적은 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도 진심을 다해서 만들면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들어준다는 믿음이 생겼다. 너무 고맙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영화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번 영화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게 된 셈입니다. 그 믿음은 저한테 여전하고요. 훨씬 더 두터워졌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배우로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뭐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배우로서 일단 저는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또 대중분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의 생각을 좀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봐요, 저 스스로.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마지막으로 그 다음 소위가 이 세상에 나와줬다는 것에 대해서 또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또 영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벌써 영화를 한 45편 정도 만들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고민이 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뭐 극장 요금은 많이 올랐고 또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극장에 사람들은 오지 않고 한국 영화의 침체기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극장용 이 어둠 속에서 영화 한 편을 본다라는 이 고유한 경험 그런 것들이 점점 더 그 의미가 이렇게 쓰러져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저는 어떻게 또 영화를 만들고 고민해야 되는지 또 OTT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그 어느 때보다도 고민이 깊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좋은 영화는 관객뿐만 아니라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긴장을 주고 좋은 긴장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서 저는 또 다음 소위를 통해서 만든 두 분을 통해서 좋은 기운을 얻고 가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의미 있고 그러면서도 성공하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영화를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아무래도 제일 관계의 정체성에 가까운 사람이라서 그야말로 이런 좋은 영화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다양한 주체들을 다루는 영화들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보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저도 이제 그 카메라 앞뒤에서 열심히 네, 가끔 예능 출연도 하고 교양 방송도 나오고 또 뒤에서 OTT 플랫폼에 드라마도 쓰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께 더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할게요. 여러분들도 예, 그런 것들 저와 같이 관객의 입장에서 많이 다양하게 편견 없이 즐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다음 소위를 관람해 주시고 또 마음속에서 저희의 이 질문과 응답에 또 여러분만의 응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그 질문과 응답이 어쩌면 이 다양성 영화, 다양성 콘텐츠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관객분들이 사전에 주신 질문지 중에서 저희가 두 개를 추려봤어요. 대화 안에 녹일 수 있는 것들은 녹였고요. 지금 남아있는 질문들 한 개 해보겠습니다. 질문 1. 개인적으로 이 작품은 영화라기보다는 한 편의 장편 다큐멘터리처럼 느껴지는데 혹시 감독님께서 이를 의도하고 연출하신 건지 이에 대해서 다른 패널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먼저 감독님께 다큐멘터리처럼 느껴지는데 의도하셨나요?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사실적으로 예, 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연출하는 입장에서는 관객분들이 이 소희나 유진에게 감정을 이입하기보다는 먼저 이 인물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헤아려가는 방식으로 그 감정들을 쌓아가기를 바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는 계속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하지만 전개가 그렇게 좀 느리고 거리감이 있고 하더라도 긴장은 잃지 않고 끝까지 영화를 따라가실 수 있도록 애를 썼습니다. 네, 다른 패널 분의 의견을 딱 한 분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상희 작가님. 네, 한국의 켄 로치, 네,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같은 느낌이었고 말씀하신 딱 그 정도의 장르적 색깔이었던 것 같아요. 나 다니엘 블레이크가 그 다큐적 성격의 어떤 소수자를 조명하는 그런 영화적 색채로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던 것처럼 이 영화 역시도 비슷한 극영화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큐멘터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됐나요? 네. 혹시 심재명 대표님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 다큐멘터리 같지는 않고요. 리얼리즘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어쩌면 너무나 리얼해서 다큐적이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소위에 나온 인물들 중에 다음 소위들을 위하여 어떤 인물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누가 제일 변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많은 인물들 중에 누가 제일 변해야 되냐? 되게 가혹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희가 그렇게까지 되기에는 저는 소희가 미성년자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도 나오지만 교육부에서 책임질 수도 없고 또 노동부에서 또 책임을 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단 말이죠. 미성년자하고 청소년자하고 현장 실습생이라는 아주
이 한국적 특이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커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정말 저는 공동의 책임이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의 공동의 책임이 결국은 다음 소위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질문은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누구 한 사람으로 짚을 수 없다. 우리는 모두 공동의 책임자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오늘 두 개의 질문을 제가 받아놨었는데요. 두 질문 모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제59회 백상예술대상 구찌 임팩트 어워드 상을 처음으로 이게 제안하고 다음 소희가 상을 받았죠. 수상을 했는데요. 그 자리를 함께 환기시키는 게스트 비지트 행사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우리 영화의 그리고 컨텐츠의 다양성, 공정, 포용의 가치가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분들과 좋은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